오늘 강의를 들으면 아마 제가 이제 과거에 엑셀 파워쿼리 활용해서 부동산 대시보드를 자동화하는 교육을 했었죠.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 해당하는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크롤링을 하진 않지만 일단 엑셀 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어도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 때 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실거래 거래 건수를 교육할 예정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sum if와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활용해서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 밑에 표 그리고 해당하는 지역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3주차 정도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KB 데이터죠. 이 KB 데이터에 해당하는 로 데이터도 활용을 해서 이런 함수, 이런 지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앞에 있던 이 세 가지 내용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크롤링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실제로 이런 대시보드 또는 지표화 한 교육을 했었지만 앞으로 오늘 이번 이제 하는 교육에서는 이제 이런 크롤링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일단 엑셀 기초 강의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함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혹시나 이런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크롤링까지 자동화가 궁금하시다 분께서는 제 이제 이전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엑셀 배우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회사를 입사했을 때는 엑셀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전혀 이제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엑셀은 이런 사칙 연산 관련해서 처음 사용할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에 익다 보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기초적인 함수를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기초적인 함수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VLOOKUP이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카운트나 맥스, 민 이런 이제 사칙 연산에 비롯된 함수들 여기 이제 사칙 연산 바탕으로 가장 최고값, 최저값, 그리고 어떤 VLOOKUP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그 숫자를 세거나 이렇게 기초 함수를 배우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중급 함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sum if as 또는 이제 count ifs가 같은 이런 복수 조건들의 합 또는 개수 또는 이제 기존에 배웠던 함수들을 계속 연결 지으면서 이제 함수의 길이가 보통 길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함수 길이가 길어지다가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데이터 구조와 이제 이 데이터를 함수가 너무 길다 보면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이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조금 표현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로우 데이터와 이제 아웃풋을 내는 장표를 나누고 데이터를 구조화하면서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갈래길에 나서는데 이제 그 갈래길이란 게 이제 이 데이터 구조에서 이제 고급 단계 VBA를 활용한 자동으로 넘어가냐 또는 피벗을 활용한 데이터를 분석하느냐 이렇게 갈래로 넘어갈 겁니다. 보통 이제 실력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 단계로 자동화 이제 VBA를 활용한 자동화로 넘어갈 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는 이제 제 기준에서 중급이라 생각하는 이 레벨에서 이 VBA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사실 여기 가장 큰 장벽이 있죠. 여기는 적어도 코딩을 해야 될 겁니다.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벽 때문에 사실은 이 고급 단계로 보통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구조에서 찾다 보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점점 양도 커지고요. 그래서 일단 피벗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피벗을 활용할 때 이 피벗이란 것도 데이터가 많으면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엑셀이란 게 그 파일 안에서 우리 보통 엑셀 행을 끝까지 내려가다 보면 이 100만 개 행이 있거든요. 이 100만 개 행까지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이 없긴 하겠지만 이 100만 개 행까지 가다 보면 이 피벗이란 것도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파워 쿼리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워 쿼리라는 게 이제 쿼리를 활용하면 데이터가 몇백만 개가 있어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크롤링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자동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VBA에 그 준하는 기능을 완벽히는 못하지만 거의 가깝게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 BI라고 해서 이제 파워 쿼리는 엑셀의 2016 버전 이상이면 거의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파워 BI는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제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형태입니다. 시각화하는 형태고 이것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가장 여기도 큰 장벽이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그 단점 때문에 사실 파워 BI를 보통 아마 잘 모르죠. 네. 그렇게 이제 파워 쿼리를 활용하다가 그 다음 단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VBA로 넘어가지 못했지만 이 RPA라는 자동화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자동화하고 분석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RPA란 거는 여기 보면 제가 각주 달았는데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단수 동물을 이 로봇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기술이고요. 저는 이제 UiPath라고 하는 이 자동화 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는 이제 UiPath와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툴 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 얘기했었죠. 이 VBA는 이 코딩 때문에 제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어떤 그 한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여기 이제 UiPath나 파워쿼리는
그런 코딩을 없이도 그냥 클릭 또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충분히 자동화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단계로 자동화 단계로 넘어갔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기초 함수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엑셀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이 데이터 구조화나 이제 피벗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벗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쿼리까지 가면 조금 더 충분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았을 때 데이터가 100만 행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 기초적인 함수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충분히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이제 오픈 API 형태로 데이터를 많이 무료로 제공 오픈을 하고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많은 곳에서 공짜로 무료로 공유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피벗뿐만 아니라 이제 파워쿼리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엑셀 기초함수뿐만 아니라 이 피벗까지 활용하고 피벗을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피벗 그룹핑해서 데이터 그냥 요약하고 최대값, 최소값 썸 보는 게 아니라 이 피벗을 데이터로 분석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방금 그 빅데이터라고는 그 데이터는 파워쿼리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조금 더 큰 데이터를 아주 강력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저는 이제 파워쿼리 그리고 RPA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이번 기초 교육에서는 이제 엑셀 기초 함수 그리고 파워쿼리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네이버 검색량을 찾아봤습니다. 이 키워드 검색량을 한번 조사해봤고요. 1년 동안 이제 키워드 검색량을 봤을 때 엑셀은 가장 월등하게 높죠. 엑셀은 보통 뭐 가장 많을 때는 95,000, 거의 8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의 대표 함수죠. VLOOKUP 함수가 만에서 거의 한 2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엑셀의 기초 함수인 VLOOKUP 함수도 2만 번을 한 달에 조회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RPA나 파워쿼리 그리고 이제 VBA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개 합쳐도 거의 2만 건이 안 되죠. 이 3개 함수, 이제 3개 기능을 다 활용을 한다고 해도 엑셀의 VLOOKUP만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면 VLOOKUP이 아니라 제대로 아주 자동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중급 함수에서 거의 맡기고요. 사실 뭐 거의 절반은 사칙 연산해서 거의 엑셀 활용하는 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뭐 함수까지 넘어왔으면 여기에서 거의 한 30%, 이제 50% 걸러내고 여기는 이제 30% 걸러내고 나머지 20%가 이 자동화 단계 그리고 피벗까지 가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쿼리나 자동화 이런 VB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적어도 엑셀 파워쿼리 그리고 크롤링 해서는 제가 최대한 한번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파워쿼리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고요. 이 파워쿼리 데이터는 제가 지금 최근에 2024년 6월까지 이 부동산 데이터, 실거래 건수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이 데이터가 몇 개냐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4,100만 개, 약 4,200만 개의 데이터를 파워쿼리로 실거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시 피벗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보통 뭐 실거래 이제 프로테크 사이트 가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아파트 위주로 데이터가 있죠. 그런 데이터도 거기서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내가 직접 시뮬레이션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데이터 실거래 데이터도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워낙 많겠죠. 여기 아파트만 해도 1년에 거의 5, 60만 건, 2020년도에는 거의 8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엑셀에서는 80만 건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4천만 개, 4,200만 개 데이터도 파워쿼리로 크롤링을 하고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형태로 저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2023년 6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간을 한번 예상해보고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본 거고요. 현재 6월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12월까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정도 될 것 같다. 매매는 이제 작년보다 조금 더 오를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직 멀었지만 연간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정도 2015년 정도의 실거래 건수를 형성하지 않을까. 뭐 이것도 이제 주거용 부동산만 봤을 때 전월세 비중 이렇게 데이터도 매매와 전월세 비중이 매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파워쿼리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경제 지표를 제가 웹크롤링해서 이렇게 한 판의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21개 지표를 제가 이렇게 한 판에서 그냥 새로 고침 한 번만 누르면 이 데이터들이 다 크롤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각자 이제 원하는 지표들을 이렇게 크롤링해서 분석하면 되고요. 이런 정보들도 제가 과거에 파워쿼리로 어떻게 크롤링을 하는지 교육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워쿼리를 활용하면 이런 데이터 4,200만 개 데이터도 크롤링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웹 크롤링을 활용해서 나만의 대시보드, 나만의
형태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저도 이제 해왔지만 코딩을 못해서 찾다 찾은 방법이 이 파워쿼리와 RPA였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교육을 할 때 코딩이 없거나 또는 코딩이 적거나 이렇게 코딩을 최대한, 물론 이제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이런 파워쿼리나 RPA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코딩을 요새는 하지 않아도 뭐 챗GPT나 다른 이제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데이터 이제 다 코딩을 짜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딩을 전혀 모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코딩을 적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고 맞는 데이터를 다 크롤링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거기 플러스해서 뭐 인공지능 요새 뭐 유행하긴 한데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좀 더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샘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아직 교육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과거 이제 한 1년도 더 된 데이터라서, 그 과거, 지금은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바드라는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이 바드를 활용해서 제가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UiPath라는 RPA를 활용해서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요. 그러한 다음에 지금은 제미나이지만 과거에 이제 바드라는 이름으로 이 해당하는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 요약 내용을 이제 빙에서 이미지 크리에이터, 달리라고 하죠. 이 달리에서 관련 이미지를 만들고 이거를 PPT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것까지를 제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로 한 거고요. 이 자동화, 이제 UiPath라는 자동화 RPA 툴은 여기서 해당하는 기능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해당하는 기능들을 제가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파일 디버그 클릭 하나만 해주면 자동화가 실행됩니다. 제가 한번 샘플로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실행하면 이렇게 뉴스 기사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드, 지금 제미나인데 해당하는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고요. 이걸 복사하고 난 다음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가서 해당하는 이미지 만들고, 이미지 복사하고 난 다음에 PPT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관련된 이미지 넣고 해당하는 방금 바드에서 요약한 기사를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하는 거. 지금 제가 세 줄로 요약했으면 이렇게 해당하는 관련 이미지를 세 번 가져와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드는 형태로 활용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그때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워낙 많겠죠. 특히나 요새는 뭐 경쟁적으로 해당하는 기능들이 지금 선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OCR 해당하는 이미지를 문서화하는 기능들도 굉장히 올라가서 어느 뭐 사업군이든 또는 회사 업무든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제가 엑셀 기초 교육도 하고 엑셀 파워쿼리도 교육을 하고, 다음에 엑셀 자동화 RPA 이제 자동화 교육도 하면서 제가 틈틈이 한번 교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유튜브 영상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자동화들, 네이버 부동산 매물 수집도 자동화하는 기능도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 지역 분석 보고서도 PPT로 작성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방금 봤듯이 해당하는 프롭테크 사이트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PPT로 이미지를 붙여넣고 위치도 조정하고 크기도 수정해 가면서 이런 자동화들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뭐 이 표현은 나만의 비서라고 했지만 해당하는 정보들 수집하고 난 다음에 카톡으로 내 정보들,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날마다 특정 시간대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아까 봤듯이 샘플로 해당하는 경제 지표도 이렇게 파워쿼리로 크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KB 데이터들도 제가 파워쿼리 교육하면서 자동하는 것도 교육했지만 이렇게 데이터 그냥 새로 고침 한 번만 누르면 매주 데이터들을, 그리고 시세 지도도 자동화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아마 오늘 교육하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교육하면 우리가 만든 부동산 실거래 대시보드, 아주 간단한 형태긴 하지만 이런 교육들, 이런 자동화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화는 포스팅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뭐 카페든 뭐 블로그든 또는 블로그든 어디든 이렇게 포스팅을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뭐 분야별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이나 주식에도 어떤 원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엑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 이제 시각화하는 형태로 제 엑셀에서 피벗 차트 활용하면 그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들도 제가 과거에 했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카페 네이버.com에 RPA 레버리지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엑셀 파워쿼리나 UiPath RPA 관련된 내용들, 제가 부동산 온라인 쇼핑 주식 경매 업무 자동화 등등 해서 제가 무료로 템플릿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습할 내용도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지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해당하는 오늘 실습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엑셀 로 데이터를 이제 구조화하고 전처리해서 아웃풋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구조화 및 전처리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엑셀 기초 함수 VLOOKUP이나 SUMIF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아웃풋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배운 걸 바탕으로 다음 주에 이제 활용하면 이런 그래프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거래량, 이 뒷단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로 데이터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방금 설명했듯이 이런 구조화나 전처리가 필요하고요. VLOOKUP, SUMIF 함수를 활용하기만 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화 및 전처리의 중요성은 제가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실습 샘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로 구성되어 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행으로 이렇게 아래로 지금 세로로 되어 있죠. 행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할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화해야지만 피벗이나 기타 시각화할 때 또는 데이터 함수를 쓸 때 훨씬 더 활용이 용이해집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가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못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용도에 따라서 보통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아웃풋으로 낼 때는 보통 우리가 데이터 이제 글도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구성하는 게 레포트 형태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를 쌓아놓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제 함수나 피벗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행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세로로 구성해야지만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조화할 때 데이터를 행으로 쌓는다. 한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교육을 하겠지만 이번 이 점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로 데이터를 제가 별도로 구분을 할 겁니다. 이 로 데이터 안에 필요한 데이터들 sumif나 vlookup 함수를 써서 해당하는 KB 중간 변동률 그리고 거래량, 연령대별 인구 이 데이터를 로 데이터 시트에 분석을 하면 이제 아웃풋 형태, 이제 레포트를 추출하는 형태에서는 이렇게 시각화 형태로 이런 이제 표 숫자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각하면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렇게 로 데이터와 아웃풋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게끔 할 거고요. 이제 이 로 데이터를 구성할 때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야지만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고 다음에 함수도 잘 용이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구조화, 전처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함수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vlookup이나 sumif 함수는 사실 너무 유명해서 사실 뭐 기초 교육을 안 들어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회사 생활 10년 이제 넘게 하다 보니까 쓰는 함수가 맨 처음에 이제 처음 회사 생활 할 때는 이제 함수를 배우는 재미가 있어서 함수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이제 함수에 함수를 연결해서 엑셀의 함수창이 뭐 세 줄, 네 줄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함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엑셀에서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배열 함수, 썸 프로덕트 같은 이제 배열 함수를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꼭 함수를 많이 써야지만 엑셀을 잘 쓰는 게 아니고 결론은 내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웃풋, 레포트 형태로 내는 건데 그 방법이 꼭 함수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함수를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이제 피벗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도 피벗을 꼭 쓰기 전에도 이 vlookup이나 sumifs 같은 기초 함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꼭 엑셀에서 필요한 함수는 거의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vlookup이고요. 다음에 sumif, 다음에 count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if 여기 끝에 s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sum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다음에 countifs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더하거나 개수를 세는 함수. vlookup이나 sumif, countif, 다음에 뭐 하나 더 하면 if 정도 이렇게 네 가지 함수만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이 데이터로도 충분히 원하는 데이터 구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함수만 있으면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거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의미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밖에 필요한 함수들은 이제 인터넷 서칭하면서 필요한 함수들을 배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 기초 강의 할 때는 오늘 강의할 때는 vlookup과 sumif 함수를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vlookup 함수는 뭐 기본적으로 엑셀에 다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 첫 번째는 조회하려는 항목, 그리고 두 번째는 찾고자 하는 위치, 세 번째는 이제 해당하는 열의 번호, 다음에 이 데이터 값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에 이제 이 조회하려는 항목과 이 찾고자 하는 위치에서 에러가 주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서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숫자인데 여기 찾고자 하는 범위 안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로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에러가 많이 나는데 제가 나중에 실습할 때 이 분류법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에러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umifs라고 하는 여기 s 붙어 있죠. sumifs라는 함수는 특히 여기 조건들은 이제 간단합니다. 처음에 더할 값 범위죠. sum range 그리고 해당하는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그리고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만약에 복수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렇게 해서 sumifs는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가지일 때 그 해당하는 값을 더해라 라는 함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umif 뒤에 s가 안 붙는 sumif 함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sumifs 함수를 쓰면 이 조건이 하나라도 데이터를 구현 가능해서 저는 이 sumifs 함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실습하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제가 설명은 드렸고요. 고정 댓글에 있듯이 여기 해당하는 실습 파일 한번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한번 열어주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행안부에서 해당하는 데이터 3개년치 인구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가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데이터가 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지금 오른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숫자도 많아 보이고 이걸 뭐 출력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데이터 분석하기가 많이 어렵겠죠.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제가 데이터를 구조하고 전처리하고 기본적인 함수를 써서 이렇게 분석 형태. 물론 여기선 제가 pivot 함수를 쓰긴 했지만 꼭 pivot이 아니라 방금 sum, ifs나 다음에 vlookup 함수를 쓰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는 그냥 숫자만 단순 나열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피벗을 가져와서 해당하는 저는 여기 2023년도에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인구 지역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4개년도에 연평균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걸어서 좀 보면 데이터가 지금 점점 이제 세대당 인구수가 낮은 데는 연두색으로, 그리고 세대당 인구수가 많은 데는 빨간색으로 음영까지 처리했고요. 이제 이거를 다시 바탕으로 도로 다시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한 번 더 보고요. 여기 또 해당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역을 선택하면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함수, 방금 기초 함수를 활용하고 피벗을 활용하면 이런 이제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행안부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중간에 이빨이 하나 빠져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 해야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이빨 빠진 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왜 이빨이 빠졌냐라고 하면 올해 1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인구가 이름이 지명이 변경됐죠. 이게 2023년이라서 작년이죠. 작년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고요. 만약에 2024년 인구까지 가져왔으면 아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저기 전라북도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고, 부천지도 분구가 돼서 4가지 분구로 분구가 됐죠. 원미구 이렇게 해서 부천도 데이터가 이렇게 이빨 빠진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벗까지는 교육을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다음에 전처리해서, 그리고 기초 함수를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도 기초 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본격적으로 실습을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제가 여기 데이터가 병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운데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죠. 가운데로 병합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는 물론 제가 반드시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쓰지 말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함수를 쓸 때는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굳이 쓴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똑같이 가운데로 있지만 여기 데이터가 지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선택이 안 돼 있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병합하고 가운데로 맞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쓰지 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sum 함수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해당하는 열을 선택하면 총 인구수의 sum, 여기 전체 썸을 하면 전국의 인구수겠죠. 이렇게 C열을 선택하면 한 번에 다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때문에 썸을 해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이 되는데, 제가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하면 이렇게 I열을 선택해도 지금 가운데로 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물론 이제 해당하는 아웃풋 레포트 형태로 보고할 때는 뭐 쓸 수가 있지만 적어도 로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구성할 때는 절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쓰지 말고요.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해서 데이터를 쓰셨으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데이터를 구조한다는 게, 이 데이터 여기 해당하는 형태는 사실 로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 로 데이터를 별도 시트로 두고요. 다음에 이 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웃풋을 내는 시트를 별도로 만듭니다. 꼭 뭐 시트가 아니라도 한 개의 열에서, 한 개의 시트 안에서 열을 조금 구분해서 이 로 데이터와 아웃풋을 구분해서, 이 로 데이터에서는 적어도 이런 형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 어,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열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는 로 데이터에서 쓰는 걸 추천하고요. 사실 로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를 진짜 말 그대로 로 데이터로 데이터를 구성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웃풋 내는 시트를 별도로 두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만약에 데이터를 병합을 푼다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 이렇게 풀고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뒀죠.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F5 단축키를 누르면 여기 이동이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옵션을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빈 셀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하는 빈 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는 누르고 해당하는 앞에 이제 계속 반복할 해당하는 셀 위치를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지금 이 해당하는 범위, 이 해당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가운데 선택 영역을 가운데로 할 때는 여기에서 단축키 컨트롤 1을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이 뜨거든요. 셀 서식에서 맞춤을 눌러주시고 여기 가로에서 선택 영역을 가운데로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는 썸을 누르면 이렇게 한 개 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방금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풀고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1 누르면 셀 서식 나오고 우클릭해서도 셀 서식이 있죠. 셀 서식 누르고 맞춤 가고 난 다음에 일반이 아니라 선택 영역을 가운데로 하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레포트로 보여줄 때는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풀고 선택 영역을 가운데로 쓰지만 사실 로 데이터 시트에서는 저는 뭐 굳이 추천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데이터를 구성하는 거 제가 여기서 만약 보여드리면 여기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풀고 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풀리죠. 풀리고 난 다음에 F5 옵션 키를 누르면 여기 이동이 나오고요. 여기서 옵션을 선택하고 여기 빈 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는 누르고 반복할 데이터 여기 저는 2020년을 선택할 거니까 여기 해당하는 C2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여기 지금 2020년도 복사가 됐지만 뒤에 있는 2021년도 복사가 됐죠. 이런 형태로 저는 로 데이터를 할 때는 한 개 한 개 열에 데이터를 다 꼬리표를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뭐 보기 좋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한 개 한 개 데이터를 다 이렇게 달아 두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열이란 게 지금 가로로 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행으로 구성을 해야 데이터를 조금 더 피벗이나 썸이프 같은 기초 함수들을 더 활용을 잘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로 데이터 구조와 행으로 구성하는 시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옆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로로 데이터를 세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크게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행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면 행으로 다운로드를 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이제 행안부에서 인구수를 받을 때는 이렇게 열로 가로로 됐지만 통계청에 들어가면 이것을 이제 피벗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 데이터를 애초에 다운로드 받을 때 행으로 구성을 해서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이거 하나하나 수기로 방금 2020년 이렇게 되어 있고 2021년은 여기 2022년에서 2020년은 계속 되어 있으니까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이 다음부터는 2021년에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 밑에 수기로 다운로드 이렇게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수기로 하는 거는 진짜 급할 때는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구성할 때 행으로 구성할 때는 수기로도 급할 때는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파워 쿼리로 열 피벗 해지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이 데이터를 행으로 좀 더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 쿼리 교육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지만 아마 파워 쿼리가 제가 한 3, 4주 뒤에 교육할 때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드려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로 데이터 하나 가져와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파워 쿼리로 바꾸면 여기 보면 방금 연도가 지금 위에서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열로 행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됐죠. 세로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제가 이 데이터를 하나 새로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다음 주에 파워 쿼리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을 하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해당하는 범위를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풀어주고 F5키 눌러서 이동키가 나오면 옵션에서 빈 셀을 선택하고 확인, 는 하고 컨트롤 엔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빈 셀까지 앞에 원하는 데이터가 다 반복이 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한 가지 행을 더 추가를 할 겁니다. 한 가지 행을 더 추가해서 여기에서 는 하고 이 기초 함수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제가 소개라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2020년도의 총 인구수 이렇게 드래그하면 해당하는 2020년도와 총 인구수, 2020년도와 세대수가 이렇게 지금 열이 좁지만 한 번에 다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파워쿼리에서는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써야지만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해당하는 범위 위에 해당하는 두 가지 행은 선택하지 않고요. 제가 여기 새로 만드는 행과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T 또는 삽입해서 표를 눌러주시면 표 만들기 창이 뜹니다. 여기서 머리글 포함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하면 파워쿼리 편집기로 넘어갈 겁니다. 파워쿼리 편집기로 넘어가면 여기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방금 우리 봤던 데이터 그대로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넘어왔고요. 이 파워쿼리에서는 특별히 뭐 함수 사용하는 이제 기능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클릭만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편집하고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 선택하고요.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지금 행으로 데이터 구성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2020년도에 총 인구수, 2020년도에 세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연도를 한 번 더 구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변환해서 열 분할해서 구분 기호 기준 눌러주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 잘 보면 언더바를 중간에 넣어놨거든요. 언더바를 넣고 확인 누르면 여기서 지금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병렬된 유형을 지워주면 2020년도 그리고 해당하는 특성, 총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그리고 데이터 값. 만약에 이거를 다시 행으로 이 인구수와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등등 이거는 다시 열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변환해서 피벗 열 선택하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값으로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연도만 따로 구분이 되고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등등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열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닷기밀 로드하면 표로 닷기밀 로드하면 이 데이터를 방금 편집한 형태로 방금 우리가 이렇게 열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연도만 행으로 가져와서 함수나 피벗 활용할 때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세로로 일단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이게 베스트고요. 다음에 수기로성 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급할 때 하는 거고 파워쿼리에서 열 피벗을 해제해서 다음 시트로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한 가지 행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그냥 복사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알트 V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이 뜨고요. 행렬 바꿈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행이 이렇게 두 가지만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어쨌든 로 데이터에서는 데이터가 열, 가로가 아니라 행, 세로로 구성을 해야지만 함수를 만들 때 또는 피벗을 만들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행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기능. 제가 여기 분석할 때 보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시군구로 들어가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지역별로 해당하는 우리 17개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이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 안에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가 로데이터 받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군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만 구분하고 싶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는 만약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하고 컨트롤 E 누르면 이렇게 빠른 채우기라고 해서 지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도가 따로 구분이 됩니다. 또는 방금 서울특별시하고 더블 클릭하면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지만 여기 잘 보면 끝에 화살표 있죠. 여기서 빠른 채우기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집니다. 똑같이 만약에 나는 여기서 이게 아니라 시군구만 추출하고 싶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하고 컨트롤 E 누르면 여기서 해당하는 구만 구분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 앞에 구가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이런 조금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채우기 단축키 컨트롤 E 키를 누르거나 방금처럼 제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십자 누르고 난 다음에 빠른 채우기 누르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이 빠른 채우기는 이제 이것도 좋긴 하지만 단점이 만약에 제가 여기 서울특별시 하고 혹시나 이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나는 만약에 부산 여기서 서울 부산광역시 중구로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빠른 채우기로 자동으로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함수에서는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E 키를 눌러줘야지만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다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눌러줘야지만 해당하는 빠른 채우기가 가능해서 이거는 뭐 빠른 채우기 기능이 있다 아주 급하게 쓸 때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를 나눌 때 레프트 함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함수는 여기 잘 보면 지금 우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앞에는 도구 뒤에는 시군구죠. 만약에 나는 도만 추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띄어쓰기를 기점으로 레프트 함수 말 그대로 레프트는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까지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는 함수거든요. 이제 그 함수를 쓸 때 이 레프트에 여기에서 만약 서울특별시면 왼쪽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있죠. 다섯 번째만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서 다섯 번째
함수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특별시니까 5글자인데 물론 또 부산광역시도 5글자도 대구광역시도 5글자고 인천도 5글자인데 5글자가 아닌 지역도 있죠. 이제 이런 지역들은 레프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앞에 있는 이 5가 아니라 띄어쓰기를 기점으로 함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 find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 기초 함수 교육할 때는 여기까지 교육은 음, 설명하기가 조금 제 생각에는 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초 함수 할 때 많은 빈도수로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만 하고 그보다 더 좋은 기능이 한번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면 여기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쓰면 데이터가 구분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운데 띄어쓰기를 기점으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하고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선택하면 여기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있습니다. 다음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 공백 여기 띄어쓰기를 기점으로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백을 누르고 마침을 누르면 해당하는 도와 시군구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 범위 선택하고 텍스트 나누기 선택하고 다음에서 공백 선택하고 마침을 누르면 지금 이 해당하는 데이터가 지금 뒤에 여기 여러 개가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샘플만 하나 추출해서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그리고 다음에서 공백 누르고 마침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만약에 일정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하고 난 다음에 너비가 일정함 그리고 다음에서 해당하는 그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당하는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침하면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데이터를 구분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좋고요. 다음에 아까 레프트에서 지금 이 띄어쓰기를 기점으로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find 함수를 써야 됩니다. find 함수를 써서 find 함수는 여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띄어쓰기죠. 찾을 값 find text 띄어쓰기를 할 때 양 끝에 쌍따옴표에서 한 칸을 띄워주면 됩니다. 이제 문자를 쓸 때는 양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을 값 쌍따옴표에 한 칸 띄워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값 여기 서울특별시 셀을 넣고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지금 띄어쓰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서울특별시가 5글자고 뒤에 띄어쓰기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6번째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레프트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값에서 왼쪽 몇 번째 값을 찾아올 건지 레프트 함수 그리고 해당하는 값은 D5셀을 선택하고 다음에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라고 할 때는 여기 우리가 미리 find 함수 쓴 거에서 빼기 1을 하면 되겠죠. 지금 띄어쓰기가 6번째 있으니까 띄어쓰기 한 칸 전까지만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띄어쓰기에서 빼기 1을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도만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구분해서 함수를 썼죠. 이거를 만약에 복잡하게 find 함수를 쓰고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다음에 여기 값 넣고 빼기 1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함수를 2가지 썼지만 함수를 계속해서 많이 연결해서 쓰게 되면 이게 한 줄이 아니라 2줄, 3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엑셀을 잘 쓴다는 게 함수를 계속 겹쳐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함수를 쓸 때 한 개 열, 또 다른 열을 계속 구분해서 뭐 if 함수를 쓰든 다른 함수를 쓰든 해서 계속해서 열로 데이터를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필요한 함수만 써서 하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뭐 엑셀을 잘한다는 게 이렇게 함수를 여러 가지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만 잘 구조해서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 함수라고 해서 이 미드 함수는 말 그대로 중간이죠. 중간에서 몇 번째 값을 가져올 건지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텍스트 나누기에서 시군구를 구분했지만 만약에 나는 도가 아니라 시군구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죠. 아까 레프트는 띄어쓰기를 기점으로 왼쪽에서 몇 번째를 가져올 건지였는데 시군구는 이제 첫 번째 띄어쓰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부산광역시 여기 서울특별시 중구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할 때는 만약에 미드 함수를 그냥 그대로 쓸 때는 미드에 지금 우리가 가져올 값, 찾을 값은 여기고요. 다음에 스타트 넘버는 우리가 띄어쓰기 다음 번째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이겠죠. 7번째 하고 이제 가져올 숫자는 2개의 데이터만 가져오면 중구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오겠죠. 이제 이거를 7에서 2가 아니라 용산구는 이렇게 내려오면 용 3만 들고 오겠죠. 값이 3으로 바꾸면 용산구가 들고 올 거고 3이 아니라 100으로 하면 끝까지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함수를 드래그하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7이 아니라 제가 아까 앞서 find 함수랑 똑같죠. 이 find 함수에 이제 띄어쓰기 찾을 값에서 플러스 1만 하면 그 다음 번째 순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7이 아니라 find 함수에서 플러스 1을 하면 이렇게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하면 똑같이 해서 C군9만 가져오겠죠. 이제 이렇게도 레프트, 미드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M36으로 쓰신 분들은 이렇게 텍스트 비포와 텍스트 애프터 함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텍스트 비포, 특정 값을 기준으로 그 앞에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고요. 이 텍스트 애프터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그 뒤에 값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함수를 써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텍스트 애프터 함수를 여기 도만 가져올 때는 텍스트 비포 함수를 쓰고 여기 해당하는 값 쓰고 띄어쓰기를 하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아까 우리 find 함수 쓰고 다음에 거기서 몇 번째 있는지 이거를 썼지만 텍스트 비포 함수는 이렇게 해당하는 여기는 띄어쓰기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만약에 띄어쓰기가 한 칸이라고 하면 될 건데 그래서 텍스트 비포는 해당하는 셀 위치 그리고 찾을 값 이제 구분할 값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한 칸만 쓰면 아주 간단하게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여기 텍스트 애프터 함수 써서 똑같이 쓰고 띄어쓰기 기준으로 텍스트 애프터 쓰면 이렇게 C군9가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M365에서만 해당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쿼리에서도 더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랑 동일한 겁니다. 똑같이 파워쿼리에서도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표 만들기 또는 삽입에서 표 누르고 난 다음에 머리글 포함 머리글은 여기 위에 있는 해당하는 행이니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데이터에서 테이블 선택하고 파워쿼리 편집기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데이터 원하는 우리 열을 선택하고 열 분할해서 구분 기호 기준 그리고 공배 또는 사용자 지정에서 띄어쓰기 한 칸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구분될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해당하는 열이 더 구분되는 이유가 여기 잘 보면 이 행안부에서 인구수를 할 때 가운데 띄어쓰기도 있지만 여기 뒤에도 띄어쓰기가 하나씩 내지는 두 개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열을 구분할 때 이렇게 열이 한 개 내지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가장 왼쪽에 있는 열만 구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열 분할해서 구분 기호 기준에서 방금 띄어쓰기 한 칸 하고 맨 왼쪽 구분 기호에서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한 개 띄어쓰기 하나만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만 해서 해당하는 도 C군9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파워쿼리 교육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파워쿼리 교육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활용하면 텍스트 나누기 할 때는 레프트나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 또는 레프트 파인드 함수를 써서 또는 비드 함수를 써서 만약에 M36이라고 하면 텍스트 비포나 텍스트 애프터를 써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이 표시 형식이 중요한데 지금 잘 보면 우리 기준에서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등등 이 데이터는 숫자잖아요. 숫자인데 만약에 숫자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sum 함수를 써서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하면 더해져야 되는데 0으로 되죠. 이거는 우리 눈에는 숫자지만 컴퓨터에서 인식할 때는 얘는 문자, 텍스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문자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숫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될 건데 문자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 왼쪽 위에 이렇게 세모에서 초록색이 구분되어 있죠. 이거는 해당하는 데이터가 에러가 있거나 좀 데이터 지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얘가 지금 우리 눈에는 숫자지만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바꿀래? 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숫자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아주 손쉽게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오류 표시 나는 거 선택하고 숫자로 변환 누르면 숫자로 변환이 되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썸을 했을 때 데이터가 0이었는데 숫자로 바뀌면서 썸 함수가 활용되기 시작했죠. 다음에 이 해당하는 썸이 아니라 표시할 때 이렇게 방금 데이터 선택하고 숫자로 변환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아까 봤듯이 제가 전체 숫자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취소할 때 조금 드래그가 시간이 있었죠. 만약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숫자로 바꾸면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이제 그럴 때 한 번에 숫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2를 입력하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다 지정을 하고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묻혀넣기 여기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값을 선택하고 곱하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럼 이 해당하는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숫자로 변환할 때 속도의 지연 없이 아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야지만 방금 이렇게 함수도 가능하고 피벗을 활용할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바꾸는 게 방금
제가 여기 선택하고 오류에서 숫자로 변환 또는 1을 곱하거나 또 다른 방법은 함수로 쓸 때 num에서 value 함수 쓰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숫자로 변환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시키는데 제가 이제 뒤에 VLOOKUP 이제 교육을 하겠지만 이제 VLOOKUP에서 에러가 자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경우가 어떤 경우나라고 하면 지금 우리 눈에는 서울특별시 똑같이 보이죠. 근데 제가 는 여기 있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를 선택하면 false라고 뜹니다. 이 false는 참 거짓일 때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true가 뜰 거고요. 만약에 거짓이면 false가 뜨는데 우리 눈에는 서울특별시로 똑같이 보이지만 지금 현재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지금 띄어쓰기가 뒤에 두 칸이 있고요. 여기서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값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VLOOKUP을 쓸 때 VLOOKUP은 기본적으로 VLOOKUP 함수 쓰고 해당하는 찾을값, 검색할 값 되어 있죠. 찾을값 쓰고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 범위를 지정할 때 해당하는 찾을값이 제일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제가 총 인구수를 먼저 들고 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해당하는 찾을값하고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총 인구수는 여기서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2를 선택하고 콤마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false를 선택하거나 0을 선택하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에러가 나죠. 아까 에러가 난다는 게 제가 서울특별시와 여기 서울특별시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 데이터가 가져오는데 또 여기 봤을 때 지금 왼쪽에 붙어 있죠. 이 왼쪽에 붙어 있다는 거는 지금 해당하는 데이터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의미고요. 이것을 제가 변환할 때는 해당하는 1을 복사해서 전체 범위 입력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하고 값 선택하고 곱하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숫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인구수 값을 들고 왔고요. 만약에 세대수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드래그를 하면 지금 데이터 값을 제대로 못 가져오는데 제가 드래그 하면서 이 값이 지금 이동이 됐죠. 해당하는 값을 이동한 걸 다시 원래대로 두면 해당하는 세대수 값이 가져올 건데 이게 두 번째 열, 지금 총 인구수만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이거를 3으로 바꾸면 세대수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VLOOKUP을 활용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VLOOKUP을 썼지만 지금 옆으로 갈 때 2 바꾸고 다음에 3 바꿔야 됐죠. 여기서 제가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드래그 할 때 여기 보면 해당하는 위치가 옆으로 변경이 됐죠. 실제로 만약에 드래그 할 때 이 값이 옆으로 이동했는데 드래그 해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원래 있던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면 계속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앞에 N4열이 옆으로 안 가게끔 할 때 F4키를 누르면 여기 보면 앞에 달러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달러 표시가 N 앞에도 여기 보면 N 앞에도 열 앞에도 달러 표시가 있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 위치 앞에도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달러 표시가 열과 행 앞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으면 이 데이터 값은 절대로 아무리 드래그 해도 위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만 하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했을 때는 위치가 변경되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도 이때는 지금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세대수가 보고 싶은데 계속 서울특별시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앞에 달러 표시가 N4에서 지금 이제 나는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 이때는 지금 N4가 아니라 N5가 됐죠. 그러면 이 N5 앞에 있는 달러 표시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 지울 때는 F4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N 앞에 달러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5 앞에 달러 표시가 생겼고 한 번 더 F4를 누르면 N 앞에 달러 표시가 있고 5 앞에 달러 표시가 사라졌죠. 이게 이제 F4키를 한 번 누를 때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전체 행과 열에 달러 표시 절대 참조가 있고 다음에 5 앞에 이제 행 앞에 달러 표시 혼합 참조가 되고 다음에 N 앞에 열 앞에 달러 표시가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드래그 할 때는 해당하는 열이 고정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밑으로 내렸을 때는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앞에 열 앞에 달러 표시 혼합 참조를 해야지만 얘가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N5를 N 앞에 달러 표시하고 다음에 이 DG열 우리가 찾을 범위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F4키 한 번 누르면 D 앞에 달러 표시도 있고 G 앞에 달러 표시도 있죠. 이렇게 한 번에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를 넣어 주시고요. 다음에 드래그 하면 서울특별시 중구도 지금 여기 제가 다른 게
이 띄어쓰기가 있죠. 여기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vlookup을 가져올 때 정확하게 값을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져와서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지금 총 인구수, 세대수 앞에 여기 2 지금 우리가 가져온 거는 2니까 총 인구수만 가져왔고 세대수로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으로 변경돼야 되죠. 이렇게 2, 3을 변경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도 3으로 해서 하나하나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여기도 총 인구수가 지금 찾을 값의 두 번째, 세대수가 3 이렇게 해서 이 찾을 값이 2가 아니라 찾을 열 위치 지금 표현했으니까 2로 표현하고 여기서도 이제 절대값을 내렸을 때 해당하는 행만 변경되면 안 되고 열은 변경되면 되니까 달러 표시를 2 앞에다가 붙여주시고 엔터키 누르면 3 이렇게 되고 내려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올 수가 있죠. 아까 전에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수기로 2하고 3으로 했지만 지금 만약에 두 번째 있다라고 할 때는 찾을 값을 2로 해서 함수에다가 2가 아니라 찾을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총 인구수 세대수만 먼저 설명했고 코드는 설명 안 드렸죠. 코드는 설명 안 드린 이유가 vlookup은 제가 해당하는 값을 찾을 때 vlookup 쓰고 찾을 값 그리고 그 찾을 값의 범위가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위치해야 되는데 코드는요. 해당하는 조건에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그 전에 있죠. 그 전에 있어서 vlookup은 항상 찾을 값이 첫 번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잘라내서 붙여서 이렇게 해당하는 기간 코드 앞에 이렇게 위치해 놓으면 이제 vlookup을 쓸 수가 있겠죠. 했고 vlookup의 찾을 값에 해당하는 찾을 값 범위 두 번째 0 하면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만약에 내가 vlookup밖에 함수를 쓰지 못하면 이렇게 번거롭지만 해당하는 위치를 잘라내서 제일 앞으로 보내고 데이터를 vlookup을 쓸 수도 있지만 M365를 쓰시는 분들은 이 xlookup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xlookup이 함수가 뭐냐면 이런 vlookup의 불편함을 좀 더 해소하고자 데이터가 꼭 이제 찾을 값이 제일 앞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찾을 수 있게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365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한번 설명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M365를 쓰면 xlookup 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찾을 값 설특별시고 다음에 찾을 값에 여기 보면 검색할 범위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는 여기 C, D열에 있죠. 해당하는 범위하고 다음에 이제 반환할 범위 나는 코드를 가져올 거니까 C열을 선택하고 콤마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이렇게 해당하는 찾을 값이 지금 나의 앞에 있어도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M365에서만 xlookup을 함수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M365가 아니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라고 했을 때 함수에 인덱스 매치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복잡해서 혹시나 초보자분들은 꼭 이 함수를 배워도 좋지만 뭐 오늘 만약에 처음 듣는데 어렵다라고 할 때는 방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 vlookup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 셀을 제일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덱스 함수는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인덱스는 이제 내가 데이터를 참조할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참조할 값을 가져오는 게 저는 이 코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찾을 값을 가져오고요. 다음에 인덱스 함수 다음에 여기 로우 넘버가 뭐냐면 제가 그냥 인덱스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함수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여기 함수를 쓰고 제가 만약 서울특별시 중구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지금 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행에 있고요. 다음에 열로는 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치에 있죠. 이거를 6,2 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 해당하는 범위에서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의 행이 몇 번째 행에 있냐. 그리고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의 몇 번째 열에 있냐. 그래서 6,2를 쓴 겁니다.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는 건데요. 인덱스 쓰고 내가 찾을 값이 만약에 왼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해당하는 열을 선택하고요. 다음에 매치는 여기 두 번째는 행이었죠. 행은 몇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서울특별시 제가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거면 여기서 또 매치 함수를 써야 되는데 매치 함수 쓰고 지금 찾을 값 서울특별시 이 매치 함수에 쓸 때 잘 보면 검색할 값, 검색할 범위 일치 유형되어 있죠. 검색할 값은 제가 서울특별시를 찾을 거고요. 다음에 검색할 범위는 여기 D열에 해당하는 범위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0을 하면 정확히 정확한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아까 vlookup의 0, 뺄스랑 똑같습니다. 0을 하면
서울특별시의 값이 행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러니까 아마 여기 매치 함수 썼지만 값은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열은 우리 인덱스에서 지금 하나 열만 줬죠. 만약 열이 여러 개라고 하면 이 열도 몇 번째 위치일 건지를 주면 되겠지만 지금 한 가지 열만 선택했기 때문에 1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매치를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VLOOKUP처럼 해당하는 조건값이 제일 앞에 있지 않더라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초보자분들에서는 인덱스 매치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LOOKUP처럼 이렇게 원하는 값을 제일 앞으로 가져와서 쓰시거나 M365라고 하면 방금 제가 XLOOKUP 쓴 것처럼 앞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XLOOKUP 쓰고 찾을 값 그리고 찾을 범위 그리고 가져올 범위 그리고 콤마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VLOOKUP 함수 한번 써봤고요. 다음에 SUMIF 함수. SUMIF 함수는 제가 아까 PPT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복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제가 SUMIF 함수 설명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하는 이제 SUMIF 함수인데 이 SUMIF 함수는 이렇게 돼 있죠. SUMRange의 첫 번째 조건의 SUMRange는 여기 해당하는 합계를 구할 셀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의 열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의 값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SUMIF as죠. SUMIF s 복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더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의 2020년도를 만족하는 총 인구수 값을 한번 가져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일단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일단은 데이터 여기 보면 연도를 2020년부터 23년도 아까 전에 파워쿼리 열 피벗 해제를 하든 다음에 데이터를 엑셀로 피벗으로 데이터를 다운받든 이렇게 미리 제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행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이 연도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총 인구수 데이터를 일단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잘 보면 아까 제가 표시 형식에서 설명드렸듯이 왼쪽에 지금 데이터가 붙어 있죠. 얘는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라는 의미니까 전체 드래그해서 여기 에러 표시하고 숫자로 변환을 눌러주시거나 이거 보면 지금 변환할 때 속도가 좀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해주시거나 다시 원래 돌리고 난 다음에 1 누르고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범위를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Ctrl Alt V 눌러도 선택하기 붙여넣기 나오거든요. 또는 붙여넣기에서 선택하기 붙여넣기를 눌러주고 값에 곱하기를 누르면 한 번에 이 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SUMIF as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SUMIF 함수를 쓰고요. 다음에 첫 번째 SUMRange. SUMRange는 총 인구수 열이 여기 한 가지 열만 있으니까 해당하는 열을 선택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옆으로 아래로 가져올 때 드래그 할 때 이렇게 두면 데이터가 변경될 거니까 F4키를 눌러서 절대값을 하나 씌워 주시고요. 다음에 콤마 여기 첫 번째 조건의 범위가 가져오라는 의미거든요. 첫 번째 조건에 열이 어디 있냐, 범위가 어디 있냐 라고 할 때 첫 번째 조건 저는 해당하는 지역명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역명은 D 열에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조건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절대값을 씌우고 콤마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니 라는 의미고 저는 서울특별시의 값을 찾아올 겁니다. 서울특별시를 선택하고 다시 절대값 F4키 눌러서 얘는 드래그 할 때 옆으로 변경되면 안 되니까 밑으로는 변경돼야겠죠. 행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속 만약에 지역명이 있으면 행은 변경돼야 되니까 행은 두고요. L 이제 열 앞에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콤마 이제 두 번째 조건의 열은 무엇이니 라는 의미고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저는 연도를 선택할 겁니다. 이 연도도 드래그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단축키 누르고 콤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의 값은 무엇이니 여기 저는 연도를 선택할 거니까 콤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했을 때 얘는 옆으로는 움직여도 되지만 아래로는 움직이면 안 되죠. 이 조건의 범위가. 그래서 얘는 해당하는 M 앞에 열 앞에는 절대값을 안 씌우고 행 앞에 절대값 F4키를 눌러서 씌웠습니다. 콤마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서울특별시의 2020년도 총 인구수가 가져왔고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21년도, 22년도 또 마찬가지로 드래그하면 종로구의 인구수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지금 서울특별시 값을 여기 만약에 하나 더, 종로구가 아니라 하나 더 하면 이 값이 지금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당하는 복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SUMIF as 함수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대수 데이터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데이터 복사하고 난 다음에 세대수는 옆으로 되어 있겠죠.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세대수 데이터 가져올 수 있고 세대당 인구수 데이터 이렇게 선택하고 세대당 인구수 옆으로 선택하고 가져오면 데이터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로 데이터를 구성할 때 총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로로 열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열이 아니라 행으로 데이터가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의 총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그리고 종로구의 종로의 또 총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에서 데이터 지금 해당하는 여기는 그냥 값 하나만 두고요. 다음에 이 해당하는 데이터 범위도 행으로 가져오면 지금 우리는 앞에 있는 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값은 하나 두고 여기 만약에 하나 더 추가돼서 이렇게 서울특별시의 총 인구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의 총 인구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행으로 쌓이면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해당하는 값을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 그냥 값만 있는 거고요. 총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이 데이터 값이 하나 다 한 개 열 안에 다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제가 F10 값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드래그만 하면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성할 때, 로 데이터를 특히나 구성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열로 구성할 건지 아니면 전부 다 행으로 구성할 건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면 저는 웬만하면 다 행으로 구성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가 만약 1990년, 80년부터 데이터가 쌓이면 행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제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또는 이제 파워 커리를 활용하면 거기서 커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편집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 데이터를 구성할 때 데이터 구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미리 좀 다 잘 만들어져 있는 걸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데이터를 구성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그리고 전처리하고 함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해당하는 데이터 종합판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다음에 표시 형식 바꾸고 VLOOKUP이나 XLOOKUP, 인덱스 매치, 그리고 SUM, IFS 함수를 어떻게 써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제가 일단 이 데이터 구성 자체 행으로 연도 데이터는 행으로 구성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 외에는 제가 일단 그대로 가져왔는데 첫 번째 할 거 일단 값을 지금 잘 보면 다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 값을 숫자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 다 선택하고 Ctrl Alt V 또는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리고 값 누르고 곱하기 눌러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숫자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값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값을 그대로 붙여서 똑같은 값으로 일단 붙여주고요.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저는 코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VLOOKUP을 쓰려면 이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앞으로 가져와야겠죠. 또는 제가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트림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트림 함수는 양 끝에 공백을 없애주는 건데 지금 잘 보면 여기 공백이 지금 뒤에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썼으면 이게 에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트림을 써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드래그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값으로 복사하면 뒤에 지금 띄어쓰기가 다 사라졌죠. 아까 여기 띄어쓰기가 한 가지 다 있는데 이렇게 띄어쓰기 사라진 거 이제 트림 함수로 제가 해당하는 열을 선택해서 공백을 지워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복사하고 값으로 붙여 넣어서 일단 지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지명을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 앞에다가 지금 제가 잘라내서 여기 앞에다가 위치했습니다. VLOOKUP을 쓰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여기 앞에 두고 다음에는 VLOOKUP 쓰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찾을 값 선택하고 콤마 찾을 범위 항상 VLOOKUP을 쓸 때는 찾을 범위가 제일 앞에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콤마 두 번째가 코드니까 이 콤마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false 또는 0을 눌러주면 정확한 일치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가 못 가져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이 종로그를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한 칸 되어 있죠. 이 띄어쓰기를 한 칸 지우면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XLOOKUP 함수는 XLOOKUP 함수 쓰고 찾을 값 그리고 찾을 값의 범위 그리고 내가 가져올 값의 범위 콤마 엔터키 하면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다음에 인덱스 매치 함수는 해당하는 VLOOKUP처럼 찾을 값의 범위가 제일 왼쪽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 쓰고 다음에 찾을 범위 일단 코드를 가져올 거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가져올 건데 이때는 매치 함수를 써서 매치 함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찾을 값 선택하고 콤마 다음에 해당하는 찾을 값의 범위 C열의 지명이 다 있죠. 콤마 0 그리고 그럼 이제 매치 함수가 끝난 거고요. 다시 콤마 하면 이제 인덱스 함수의 컬럼 넘버 몇 번째
열에 있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열 한 가지만 선택했으니까 1을 선택하고 닫아주시면 해당하는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이제 코드를 가져왔고요. 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총 인구수를 한번 sumIf 함수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umIf 함수 쓰고 내가 가져올 값은 총 인구수 여기죠.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그다음에 콤마 첫 번째 조건의 열의 범위는 어디니? 라고 했을 때 저는 해당하는 값에 여기 우리가 코드 가져왔으니까 코드로 한번 써볼게요. D열 그리고 해당하는 조건 여기 콤마하고 얘는 위치가 변경되면 안 되니까 절대값 씌워두시고요. 마찬가지로 sumIf 함수에서 지금 우리 총 인구수 다음에 세대수를 가져올 거라서 얘는 절대값 안 씌우고 세대수 옆에 있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에 D열 여기는 우리 코드값은 옆으로 드래그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에서 절대 3조 절대값 씌워주시고요. 다음에 콤마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두 번째 조건은 연도죠. 연도는 B열에 있는데 여기서도 드래그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키 절대값 눌러서 3조 눌러주시고 콤마 그리고 해당하는 연도 선택하고 얘는 드래그 했을 때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 절대키 눌러서 M열 열 앞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시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인구수가 나오죠. 그리고 드래그 했을 때 얘는 세대수 가져올 수 있고요. 다음에 다시 드래그해서 데이터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아니라 만약 서울특별시 중구로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 코드와 총 인구수 세대수가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값을 가져오면 이렇게 용산구 만약에 성동구역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변경되면서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